최천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회장님이요? 저 사람은... 입 닥쳐! 내 놈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마음 정거장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이 또 있을까요?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 그가 주인공인 바로 그 자리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제 친오빠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거지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싸서 꺼져버려라는 폭언과 함께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경멸하던 그 남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임 본부장은 물론 그의 가족 15명까지 전부 해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5성급 호텔 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조명은 와인잔과 값비싼 보석 위에서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의 어둡고 차가운 구석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공간 속 희미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 박민준의 기쁜 날입니다. 그가 회사의 본부장으로 정식 임명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파티였죠. 그는 세련된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무대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빛나고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어머니, 그리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김 여사와 시댁 식구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VIP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시누이, 사촌들까지 모두 15명. 전부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가 제 오빠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여 회사를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그와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인 저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새언니, 저기 가서 민준 오빠 축하 안 해줘요. 시누이 하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노출이 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 아니다. 언니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도우미인 줄 알겠네. 오빠 체면 구기지 말고 그냥 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요. 저는 손에 쥔 클러치를 꽉 쥐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런 독서를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날부터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촌스럽고 옷도 못 입고 사교성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난한 고아라는 제 처지를 무시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호화로운 삶, 즉 직장, 집, 고급차가 모두 제 오빠 덕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촌놈이라 비웃는 그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이라는 걸요. 저는 오빠의 부탁대로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저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와 해진 면바지를 입은 껑충한 남자가 주뼛거리며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오빠 한광민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고 강원도에서 막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아마 매제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었겠지요. 오빠의 손에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시골 음식이 들어있을 겁니다. 오빠는 화려한 공간을 어리둥절하게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는 온화하게 웃으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 누구야? 누가 이런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을 들여보냈어. 시어머니는 오빠를 더러운 것 보듯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비는 어디 있어? 당장 이 인간 끌어내. 내 아들 파티 분위기 다 망치잖아. 어머니, 제 오빠예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내 오빠라고.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거진 줄 알았네. 꼴 좀 봐. 냄새나게 생겨서는 손에는 다 찢어진 바구니나 들고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멸의 눈빛과 조롱 섞인 수근거림이 모두 오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오직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만 잠시 고통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박민준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처남을 보호해주고 공정한 말 한마디를 해주리라는 희망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저에게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한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형님을 여기에 들어오게 해? 손님들 앞에서 내 체면 깎아내리는 거 안 보여? 그러고는 오빠에게로 돌아서서 지독히도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형씨, 내 아내의 오빠인 걸 봐서 경비는 안 부르겠소.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저쪽에 뷔페 코너 보이지? 그는 방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가서 남은 음식이나 좀 싸들고 가. 내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눈앞에서 사라져줘. 이 거지 같은 놈아. 남은 음식이나 싸서 꺼져.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치욕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유일한 혈육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 사람을요. 저는 달려들어 모든 진실을 소리치려 했지만 오빠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오빠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제게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빠는 화를 내지도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오빠가 체면을 차리려고 전화하는 척 연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전무, 나 한광민인데. 오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늘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빛 미디어 신임 본부장 박민준, 당장 해고 처리하게. 아,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박민준의 가족 15명도 전부 해고해. 10분 주지. 오빠는 전화를 끊고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남편의 가족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파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광민이 대체 누구인지, 왜 그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운명이 뒤바뀐 16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시고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광활한 연회장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배경으로 흐르던 클래식 음악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제 오빠 한광민의 말은 낡은 폴더폰에서 나왔지만 방금 전까지 터져 나오던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짓뭉개버릴 만큼 무거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준과 시어머니 김여사, 시누이 하나까지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당혹감과 의심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은 시골뜨기인 제 오빠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미치광이를 보듯 쳐다봤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정적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애써 강한 척했습니다. 형님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술 취했어요? 아니면 모욕당해서 미치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빽소리쳤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촌놈 같으니라고. 네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내 아들을 협박해? 내 아들은 이 회사 전체를 책임지는 본부장이야. 알기나 해.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막 손에 쥔 권력이라는 환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죠. 그들은 이것이 그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보려는 시골뜨기의 어설픈 연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 서서 오빠에 대한 분노와 그들의 무지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오빠는 다시 한번 손짓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오빠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들이 스스로 결과를 맛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항상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애틋함이 솟구쳤습니다. 오빠는 저 때문에 이런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한 죄, 사람을 잘못 고른 죄. 지난 세월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 시집살이에 대한 슬픈 영화 한 편처럼요. 저와 오빠는 시댁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재벌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설립하신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셨고 어머니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희 남매의 어린 시절은 비단 옷을 입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보호받으며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18살 되던 해 비극이 닥쳤습니다. 해외 출장길에 오르셨던 부모님께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23살로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오빠는 아버지가 남기신 거대한 기업과 슬픔에 잠긴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짊어지기 위해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오빠는 억지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과학연구원의 꿈을 접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노리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대한 그룹이라는 배를 폭풍우 속에서 이끌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오빠는 모든 것을 묵묵히 그리고 강인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돈만 아는 위선자들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본 탓에 오빠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세상을 아직 장밋빛으로만 보던 순진한 여동생인 저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제가 꽃뱀들의 먹잇감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 이름과 막대한 재산만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오빠는 당시에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연아, 오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진실한 사랑만큼은 줄 수가 없어. 그건 네가 직접 찾아야 해. 평범한 여자로 살아봐. 사람들이 네가 누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해.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지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평범한 경영학과를 졸업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무직을 구하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력서를 가진 여자로요. 오빠는 저를 그룹 계열사인 아침빛 미디어에 입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경영진에게 저를 평범한 직원으로 대하고 제 신분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직접 삶을 경험하고 부딪히며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마케팅 팀장이었던 그는 말솜씨가 좋고 외모도 번듯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물질에 욕심 없는 의지 강한 청년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으로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는 저의 소박하고 착한 점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아내는 필요 없고 그저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여자면 된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랑을 갈망하던 저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랜 세월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행복을요. 제가 결혼 결심을 알렸을 때 오빠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오빠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 누구도 너에게 상처 주게 놔두지 마. 저는 약속했습니다.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을요. 저는 박민준과 그의 가족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극을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민준을 따라 그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저는 그때의 긴장감과 약간의 위축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가난한 고아 연기를 하며 낯선 가정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몰랐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 모든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렸고 동시에 더없이 교묘한 사기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집은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감나가는 것 하나 없었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그의 아버지 박 씨는 인상이 험악해 보였지만 문 밖까지 나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 여사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연이구나.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네. 우리 민준이가 내 얘기만 입에 달고 살았단다.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고생 많았겠다. 이제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 우릴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해.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녀의 말은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 어리게 들려 제 마음 가장 연약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족의 정을 항상 그리워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시누이 하나도 매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 값싼 화장품들을 자랑하고 학교 얘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저처럼 착한 새언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날의 상견례 밥상은 소박한 음식 몇 가지뿐이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먹었던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처지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공감하고 사랑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풍요로운 가정에 완벽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고 진정으로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넘치는 행복감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본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오빠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며 약간 서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주말마다 찾아가 맛있는 보양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를 친동생처럼 여겨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민준을 통해 교묘하게 전달하여 그들이 집을 수리하고 새 가구를 사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의 탐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운 좋게 발견한 금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성공이 가족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저 또한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성공과 돈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본색을 더 빨리 드러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위선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죠. 김 여사는 입으로는 저를 아낀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주는 값비싼 선물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친한 척했지만 늘 교묘하게 제가 명품을 사주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 민준. 그는 제 도움을 결코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상 그것을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킬 방법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 너무나도 뛰어난 연기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극을 기획했고 저는 그 유일한 관객, 자기 삶의 비극에 박수를 보낸 순진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벨벳 커튼이 내려오고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진 지금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혐오감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제 자신의 맹목적이었던 모습에 대한 혐오감. 하지만 저는 이 혐오감에 잠식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힘으로 바꿔 그들이 짓밟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되찾을 것입니다. 결혼 후 저는 평범한 회계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가족을 돌보고 민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내조를 하고 싶어 집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동의했고 심지어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여자는 아무리 잘나도 결국 가정을 중시해야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주 잘한 일이야. 그들은 제가 현실에 안주하고 평범한 주부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내조의 자리에서 제가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제가 선택한 남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험하기 위한 전쟁을 말입니다. 오빠인 광민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제게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 계열사인 아침빛 미디어와 관련된 저의 모든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림자 속의 최고 고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돕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좋고 사교술이 뛰어나지만 리더로서의 전략적 비전과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노력했다면 평생 팀장 자리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권력과 성공을 얻으면 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이 내린 듯한 기회들이 민준에게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에 배정되었던 대형 마케팅 프로젝트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그의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경영진에게 이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니 민준 씨 같은 젊고 역동적인 인재에게 맡겨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역시 저의 제안에 따른 다른 부서들의 암묵적인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민준은 평범한 팀장에서 순식간에 회사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상의 이유로 전임자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부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민준 씨가 큰 공을 세웠고 성장세에 있으니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초고속 승진을 하여
많은 사람의 놀라움과 질투 속에서 부본부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연이 바람을 만난 듯 신속하게 승진했고 성공의 후광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세가도의 모든 단계에 제가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흥에 겨워 춤추는 꼭두각시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고 했습니다. 그저 그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싶었고 그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로서의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권력과 돈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본성을 더 빨리 드러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발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민준이 본부장 자리에 굳건히 앉았을 때 가족 회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준이 본부장 자리에 앉았을 때 그가 가진 권력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사 결정권, 프로젝트 승인권, 그리고 아침빛 미디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권력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온 집안 식구들이 달려들어 파먹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은 그의 아버지 박 씨였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가 갑자기 프로젝트 관리팀 팀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생사를 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그저 놀고 먹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에 와서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며 마치 황제처럼 다른 부서를 순찰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실무는 부하 직원들이 처리했고 그는 서명만 하고 높은 연봉을 받아갔습니다. 다음은 신우이 박하나였습니다. 평점 낮은 전문대 회계과 졸업장이 전부이고 실무 경험도 없는 그녀가 회사에서 가장 꿀보직으로 통하는 재무기획팀 직원으로 특혜 채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SNS를 하거나 수다를 떨고 다른 친척들의 출퇴근 카드를 대신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충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지휘 아래 가족 네트워크가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조카, 놀기 좋아하는 청년은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사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해외 사업팀에 배치되었습니다. 박 씨의 조카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는 부본부장의 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불과 1년 만에 민준의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무려 15명이 아침빛 미디어에 입사했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학력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부장의 가족이라는 것이었죠. 이 기생충들의 등장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회사를 무겁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업무 환경은 파벌 싸움과 아첨으로 가득한 유독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직원들은 점차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억압당하고 공을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차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인재를 잃었고 그 자리는 기생하며 회사를 망가뜨리는 무능한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광민은 그룹의 감사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보이니? 내 남편이란 작자가 회사를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 이러다 조만간 망하겠는데 네가 좀 나서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당시 저는
아직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민준 씨가 잠시 권력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고 믿어.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저는 민준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너무 많이 회사에 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회사야. 결정은 내가 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잖아. 내 사업에 끼어들지 마. 그는 저를 완전히 외부인 취급했습니다. 내 회사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들, 그들은 회사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명문가 이미지에 먹칠하는 촌스러운 아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험담하며 제 집에서 저를 무급 가사도 우미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늑대 무리를 키웠고 이제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은인인 저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온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랐던 그 고급 아파트에서의 삶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주연 배우였고 저는 멸시받는 조연, 어쩔 수 없는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가져다 준 권력과 돈은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허영심 가득한 그들의 민낯을 벗겨냈을 뿐입니다. 김 여사는 소박했던 시어머니에서 진짜 상류층 사모님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파, 댄스클럽, 부유층의 티파티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과 값비싼 보석에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항상 자신의 유능한 본부장 아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괴로운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착하기는 한데 너무 촌스러워서요. 사모님들 몇 년을 가르쳐도 나아지질 않네요. 옷 입는 건 촌스럽고 말하는 건 세련미가 없어요. 가끔 데리고 나가면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그녀는 저를 웃음거리로 자신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화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시누이 하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날부터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소박한 대학생이 아니라 세련된 입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월급으로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SNS에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새언니, 그녀는 종종 거만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꾸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면 뭐 하러 살아요? 언니 꼴 좀 봐요. 완전 아줌마 다 됐네. 제가 한때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 박 씨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편에 서서 제가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지 못하는 분별 없는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저를 훈계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 민준이는 이제 지위가 달라졌어. 너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촌스러운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바로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진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이며 잔인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낡은 장신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회계 업무가 비록 위장이었지만 저의 작은 기쁨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본부장 아내가 그런 하찮은 일을 할 수는 없어. 당신은 집에서 요리나 배우고 꽃꽂이나 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는 제 자유를 빼앗고 저를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씀씀이를 통제했고 심지어 그 돈이 제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제가 하는 모든 일, 가는 모든 곳을 보고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이성적으로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저를 속박하면서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의 내연녀는 그의 개인 비서인 미영, 젊고 아름다우며 수단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늦게 귀가했고 그의 몸에서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값비싼 선물을 공개적으로 사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나 사과 대신 저는 날아오는 손바닥에 뺨을 맞았습니다. 입 닥쳐.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따져. 넌 그냥 빌어먹고 사는 식충이일 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닥치고 있으라고. 그 따귀는 제 뺨뿐만 아니라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저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배신자와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적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빠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이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전부 드러내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선택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를 위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따귀는 지울 수 없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배신 이전과 이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과 희망이, 이후에는 고통과 경멸, 그리고 조용히 키워온 복수 계획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의 배우이자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인내하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출근복을 챙기고 저녁마다 돌아오는 그를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딱이 맞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걱정해서 너무 일찍 손을 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단지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오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오빠는 별말 없이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내 것을 모두 되찾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사람을 붙여주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렇게 증거 수집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오빠의 눈과 귀가 아침빛 미디어 회사부터 민준의 가족이 자주 드나드는 곳까지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은밀한 거래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박민주는 미영이라는 비서와만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후궁으로 만들었고 본부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꺼이 몸을 파는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들과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는 회사 돈, 즉 제 돈으로 그녀들을 부양하고 아파트와 고급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말리기는커녕 아들의 매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잘나고 잘생겼으니 여자들이 따르는 건 당연하지. 마누라만 안 버리면 됐지, 뭘. 그들은 외도를 성공의 상징, 계급의 증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울의 물, 모든 것을 터뜨린 사건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민준의 승진 파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화려하게 열린 파티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참석해야 했고 남편이 내연녀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봐야 했으며 시댁 식구들의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오빠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고 시골에서 막 올라온 길에 그저 여동생과 매제에게 작은 시골 선물을 전해주고 제가 전화로 늘 말하던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오빠에게 가한 공개적인 모욕. 그들은 오빠를 거지라고 불렀고 남은 음식이나 싸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가족애를,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혈육을 짓밟았습니다. 그 순간 오빠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고 그들의 야만적인 비웃음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모든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오빠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곳, 이 파티에서요. 오빠의 전화는 분노에 찬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세워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준 가족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바로 그 시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폭탄의 도화선에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파티를 자신들의 처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전화를 끊었을 때, 연 회장이 아직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빛으로 나설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회계사 한지연은 죽고 부회장 한지연이 다시 태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넓은 연회장은 이제 무언극 무대와 다름없었습니다. 귀빈부터 서비스 직원까지 모두가 대본에 없는 연극을 숨죽여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죠. 방금 전까지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던 주연 배우, 제 시댁 식구들은 이제 발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자만심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희미한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방금 모욕한 시골뜨기 남자가 그런 엄청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박민준이 갑자기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깨보려는 듯 주변 손님들을 향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처남이 시골에서 올라와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다들 계속 즐겨주십시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오빠의 말을 술주정꾼의 농담으로 만들려고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연극은 일단 막이 오르면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쑥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몹시 다급한 표정으로 정문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룹의 총괄 전무이자 오빠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인 최 전무였습니다. 그는 민준의 직속 상관이자 민준이 평소 친한 형님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최 전무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친한 척 최 전무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습니다. 최 전무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전무는 그의 손을 무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 오빠 한광민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 전무가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더없이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회장님, 그 두 글자는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민준의 가족들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들은 입을 떡 벌리고 눈을 크게 뜬 채 자신들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모욕한 시골뜨기, 그 거지가 회장님이라고. 누구의 회장, 무슨 회장?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오빠를 가리켰다가 다시 최 전무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최 전무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회장님이요? 저 사람은 입 닥쳐. 최 전무가 돌아서서 민준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그 친한 형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였습니다. 내 놈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방금 모욕한 분이 누구신지 아느냔 말이다. 그러고는 다시 오빠를 향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하 직원이 이런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쯤 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농담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도록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 오빠 한광민은 바로 그룹 전체의 베일에 쌓인 회장. 박민준을 포함한 이곳의 모든 사람이 이름만 들어봤을 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민준이 본부장으로 있는 아침빛 미디어는 오빠가 소유한 거대한 제국의 사막 속 작은 모래 아래 불과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손발이 후들거려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등 뒤에 숨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그는 오빠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승진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촌스러운 아내였던 제가 왜 그의 모든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우리 남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승진 파티, 그의 영광스러운 파티는 더없이 치욕적인 자살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넓은 연회장은 이제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쪽으로 쏠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연극이 막을 내리고 충격적인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오만함의 주인공이었던 박민준의 가족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당혹감의 한가운데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부장의 위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앞이 아니라 그의 직속 상관인 최 전무 앞에 서였습니다. 전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분이 회장님이신 줄은.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애원하며 더듬거렸지만 최 전무는 그를 차갑게 훑어보고는 더러운 것을 본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잘못된 도박을 했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본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너였어. 전부 내년 짓이야.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우리 가족을 전부 속였어. 내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녀는 소리치며 제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본부장 엄마야. 그녀는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그녀의 모습을 더욱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전임 본부장 어머니시겠죠. 제 오빠 광민이 그제야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들의 환상에 내리꽂히는 망치 같았습니다. 오빠는 그들을 보지 않고 최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최 전무, 파티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군. 남은 일들 처리해주게. 해고 결정은 즉시 집행하도록. 어떤 예외도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고는 파티에 참석해 있다가 얼굴이 새하얘진 인사팀장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인사팀장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박민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긴급 근로계약 해지 통보라는 붉은 제목의 인사팀 이메일이었습니다. 곧이어 하나의 휴대폰이 그리고 파티 테이블에 앉아있던 민준의 삼촌, 고모부, 사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5개의 휴대폰, 15통의 해고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비명과 욕설, 공포에 질린 눈빛이 파티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해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도 안 돼. 민준아,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온 집안이 다 잘리는 거야? 뒷배와 비호로 세워진 가족 회사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었고 기름진 수입원을 잃었으며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명함을 잃었습니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기술팀에 신호를 보내자 즉시 그 16명 전원의 회사 출입증이 비활성화되고 급여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모든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관련도 없는 외부인,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혼란은 극에 달했고 화려한 파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위해 왔던 귀빈들은 이제 그들을 구경하며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요. 그들은 몰락하는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말 한마디로 한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 같았습니다. 그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저는 오빠 옆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에 통쾌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었던 제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은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집단 해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 회장의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이나 호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수놓인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이 엄숙하게 들어섰습니다. 선두에는 키가 크고 냉정한 얼굴에 무전기 이어폰을 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빛 미디어의 평범한 보안팀이 아니라 그룹 본사의 전문 경호팀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행사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등장은 모든 혼란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이 내지르던 비명과 욕설마저 토섰습니다. 그들은 두 줄로 늘어서서 정문부터 무대까지 엄숙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제 오빠 광민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령에 따라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아. 오빠는 짧게 대답하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 저는 오빠 곁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에 가볍게 팔을 두르고는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온한 목소리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이사회 의장 한광민입니다. 오늘 일이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놀라움을 드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준의 가족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저의 유일한 여동생일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설립하신 구 한영진 회장님의 딸 한지연입니다. 그녀는 이 그룹의 상임 부회장이자 이 모든 제국의 합법적인 상속인입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경악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봤다가 오빠를 봤다가 하며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그 촌스러운 여자, 버림받은 아내가 부회장이라고, 제국의 공주라고, 지난 5년간 오빠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겨 낮아졌습니다. 제 동생은 진실한 사랑, 진짜 가족을 찾겠다는 단 하나의 소망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은 박민준 씨를 선택했고 그와 그의 가족을 믿고 희생했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만들어주며 뒤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박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배신과 무시, 그리고 모욕을 얻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동생의 사랑과 선의를 짓밟았습니다. 동생의 믿음을 당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은 동생을 속일 수 있다고, 가치가 다하면 낡은 물건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내 동생을 건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그룹 전체를 건드린 겁니다. 에스플라다. 당신들은 우리 계열사를 부패와 무능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더없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진짜 공주로서, 그리고 민준의 가족, 그들은 왕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 속의 사기꾼,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박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말벌집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한 셈입니다. 시어머니와 하나는 너무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연극은 거짓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더없이 비참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광민 오빠의 선언은 단순히 신분을 밝히는 것을 넘어 박민준 일가에 대한 준엄한 기소장이자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귀빈부터 서비스 직원까지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오만하고 의기양양했던 한 가족의 몰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은 냉정하고 단호하며 HL그룹의 방식대로 매우 전문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최 전무에게 가볍게 고갯짓했을 뿐입니다. 최 전무는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빈 여러분,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영진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이 시간부로 박민준 씨는 더 이상 아침빛 미디어의 본부장이 아니며 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은 박탈됩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인사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 부장, 즉시 명단을 낭독하세요. 인사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크고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죄지은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신의 망치 소리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 본부장, 근로계약 해지, 박하나, 재무기획팀 사원, 근로계약 해지, 김철수, 박민준의 외삼촌, 자재팀 팀장, 근로계약 해지, 이영희, 김여사의 사촌 동생, 총무팀 직원, 근로계약 해지. 그렇게 15개의 이름, 높은 직급부터 낮은 직급까지, 중요한 보직부터 평범한 사무직까지 15개의 직위가 차례로 호명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민준의 가족 테이블에서는 비명, 욕설 혹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 질렀고 혼란스럽고 추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왜 나를 해고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도 안 돼. 이건 복수야. 부당해.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명령의 냉정함과 단호함 앞에 무력하게 흩어지는 작은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룹 경호팀이 그들의 테이블 주위를 둘러싸고 누구도 과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죽음의 명단 낭독이 끝나자 최 전무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모든 분은 즉시 이 파티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지한 사원증, 출입증 및 기타 모든 회사 자산은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내일 오전 감사팀이 각 개인과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집단 해고는 더없이 냉혹하게 끝났습니다. 15명의 사람, 15개의 가정이 하룻밤 사이에 직장과 수입원,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미래와 믿음을 맡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으로 함께 이익을 누렸고 이제 함께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카는 자신을 끌어들인 삼촌을, 동생은 화를 자초한 오빠를 탓했습니다. 끈끈하게 단결된 것처럼 보였던 가족은 이제 재난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을 기반으로 구축된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익이 사라지자 혈연도 하찮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오빠의 결정 하나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늘로 띄울 수도 진흙탕에 처박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우리 남매에게 남겨주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것은 복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구하고 수백 명의 정직한 직원들의 노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최 전무의 냉정한 명령 이후 마지막 연극인 추방이 더없이 인상적이면서도 비참하게 펼쳐졌습니다. 고도의 위기 상황 훈련을 받은 그룹 경호팀은
전문가다운 태도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함 한 번, 폭력적인 행동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민준의 가족에게 내리고자 한 벌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극도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치욕 말입니다. 키가 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의 경호팀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 김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그저 정중하지만 차갑게 허리를 숙여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지품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정중함은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난 안 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너희들은 강도떼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이제 힘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에 흰 장갑을 낀 2명의 여성 경호원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힘은 매우 강했고 그 부축은 사실상 그녀가 발버둥 칠 수 없도록 하는 제압이었습니다. 그녀는 2 사람 사이에 끼인 채 무력하게 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온몸을 떨며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 경호원이 다가와 나가달라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새언니, 아니, 지연씨,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오빠랑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녀는 살 길을 찾기 위해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늦고 계산적인 후회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희생 위에서 그들과 함께 향락을 누렸고 이제 그들과 함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박 씨 부자였습니다. 늘 점잖은 척하던 박 씨는 이제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이 굽은 채로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완전히 패배를 인정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그가 마지막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다가오자 그는 갑자기 뿌리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다 새로 시작할게. 다 버리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 남은 감정의 끈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소리쳤지만 오빠가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너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자만하던 16명의 사람들은 이제 줄줄이 천국의 문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음식이 가득한 화려한 연회 테이블, 미처 다 즐기지 못한 산의 진미를 지나쳐갔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악수하며 지위를 과시했던 귀빈과 파트너들을 지나쳐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약간의 통쾌함이 섞인 눈빛으로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이 막 시작되었고 또한 순식간에 끝나버린 화려한 무대를 지나쳐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치욕이었고 모든 시선이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후벼 파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로비에 이르렀을 때 더욱 비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몰고 왔던 고급차들, 회사에서 임원급에게 제공했던 벤츠, BMW, 아우디가 그룹 보안팀의 차량 방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각 차 옆에는 경호원 1명이 서 있었고 그들의 차 키는 당연히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자산입니다. 반납해 주십시오.
경호팀장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동수단은 각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은 16명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길로 나가야 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네온사인은 반짝였지만 그들에게는 절망의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인들의 시선 속에서 평범한 택시를 잡기 위해서 있어야 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택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아마 오랫동안 서울 재계에서 회자되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악당들은 더없이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연 회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노련한 경영자인 최 전무는 능숙하게 위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에 올라 그룹을 대표하여 손님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고 파티를 일찍 마친다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관람한 것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뜨거운 화제거리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오빠 그리고 그룹의 몇몇 핵심 임원들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가 담긴 가벼운 두드림이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지연아. 저는 오빠를 보며 무한한 감사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저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 온갖 풍파 속에서 저를 지켜주었던 그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이 세상 누구도 널 괴롭히게 둘 수 없어. 하지만 저와 오빠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해고하고 모욕을 준 것은 정신적인 처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 회사에 남긴 막대한 손해는 모두 더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공정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 바로 법으로 말입니다. 운명의 밤샘 파티가 끝난 후 그 여진은 며칠 동안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승진 파티 현장에서 일가족 전체를 집단 해고한 사건은 재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간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통제되었고 이는 추측과 억측에 짙은 안개를 만들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오빠 광민은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충격을 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가 제기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으려면 법률적인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타가 필요했습니다. 오빠는 여론과 박민준의 가족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HL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모은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빠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오빠가 처리할게. 넌 모든 게 깨끗해졌을 때 다시 나타나면 돼.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국내 최대 언론사들의 마이크 앞에 선 것은 최 전무가 아닌 바로 오빠 한광민이었습니다. 거의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던 HL그룹의 전설적인 회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다른 모든 사건을 압도할 만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티에서 봤던 낡은 옷을 입은 소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최고 지도자의 기품이 모든 몸짓과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조금의 숨김도 없이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 즉 사랑을 찾아 신분을 버렸다가 어떻게 속고 짓밟혔는지에 대한 여동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족의 아픔이지만 그룹 내부의 허술한 관리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조직을 정화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한방, 마지막 노가웃 펀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긴급 내부 감사 과정에서 우리는 회사의 자산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가 대변인 자격으로 초기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저와 감사팀이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이제 선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령 계약서, 위조된 증빙 서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오고 간 자금 흐름, 모든 것이 정교한 부패 네트워크의 전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문어가 아침빛 미디어 곳곳에 촉수를 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장 가도에 있던 계열사를 체계적인 자금 세탁과 공금, 횡령의 기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재팀 팀장 역할을 했던 박 씨는 외부 공급업체와 결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재와 장비의 가치를 실제 시장 가격보다 서너 배 부풀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막대한 차액은 위조된 세금 계산서를 통해 합법화된 후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가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박하나는 서류 조작의 귀재였습니다. 그녀는 허술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체 없는 회사들과 수백 건의 유령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전략 컨설팅 계약, 이벤트 개최 계약, 시장 조사 계약 등 계약당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순조롭게 지출 결의되었고 그들이 만든 복잡한 계좌 네트워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모자,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가장 교묘했던 자는 다름 아닌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일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위에서 본부장의 권력을 이용해 결제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마음껏 회사를 파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법적 울타리, 즉 보호막을 쳐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한 수 위였습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가짜 비용을 만들고 이 계열사에서 저 계열사로 합법적으로 이익을 옮긴 뒤 최종적으로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개인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횡령하고 빼돌린 금액은 우리가 초기에 추정했던 수백억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팀이 지난 3년간의 모든 장부를 검토한 후 내놓은 실제 피해액은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빛 미디어의 피를 거의 다 빨아먹고 속이 텅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빠가 제때 손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 거대한 불법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피했을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 계약서, 이메일 기록부터 그들에게 억압받다가 이제 용감하게 증인으로 나선 관련 직원들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고 치밀하게 수집되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내의 도덕적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 파일을 손에 들고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혐오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었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끝없는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랑, 믿음, 도리, 그리고 법까지 모든 것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나 여론의 심판이 아닌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요. 충격적인 기자회견과 반박 불가능한 두꺼운 증거 파일 제출 이후 HL그룹은 박민준 가족 중 관련된 모든 인물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사건은 신속하게 접수되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민준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도운 하청업체와 페이퍼 컴퍼니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박민준과 그의 아버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와 하나의 통곡 속에서 막 다시 돌아가야 했던 낡은 연립주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던 부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은 기자들에 의해 촬영되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더없이 치욕적인 몰락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한 증거와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하자 그들의 진짜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애틋한 부자 간의 정은 사라지고 대신 형량을 줄여보려는 책임 전가와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한때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박민준은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버지 박 씨의 주모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효심 때문에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반대로 늘 점잖은 척하던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늙고 판단력이 흐려져 불효자식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내연녀를 부양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달콤한 말과 화려한 사업 계획으로 자신을 꿰어 도구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부자의 비참한 연극은 수사관들을 더욱 질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공생 관계였고 범죄의 공범이었으며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와 하나는 직접적인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공범, 범죄인 닉, 그리고 작물 취득 혐의로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의 경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파와 파티만 알던 사모님이었던 김 여사는 이제 남편과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석을 팔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목 앞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그런 철저한 증거 앞에서 흙을 백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무력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열린 재판, 공개적으로 진행된 재판은 전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고 결과는 누구의 예상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모자이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박민준은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 씨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와 나머지 가족들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 5년에서 15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몰수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가문이 범죄라는 길을 통해 부귀영화의 정점에 함께 올랐고 이제 그들은 잿더미와 씻을 수 없는 치욕만을 남긴 채 함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판결을 들은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고독과 자책 그리고 후회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준의 내연녀는 사건이 터진 후 민준이 그녀에게 준 돈을 모두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덮쳤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탐욕과 배신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고 이제 더없이
거센 폭풍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제 마음에는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모든 원한은 공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불쾌한 일들을 뒤로하고 제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어둠이 아닌 미래의 빛만이 있는 길을요. 법의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저와 오빠 광민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압박감 가득한 그룹 사무실이 아닌 우리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추억을 쌓았던 강릉의 작은 바닷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뱃마루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님의 긴장감이 아닌 따뜻한 오빠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다. 너를 너무 과하게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너를 너에게 속하지 않은 삶으로 밀어넣었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안전한 껍데기만 씌워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이 어떤 꽃뱀보다 더 무섭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오빠 탓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나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완벽한 사랑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했고 내 순진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야.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장했어. 사람의 마음에 대해,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어떤 학교나 책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오빠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넌 돌아왔어. 넌 HL그룹의 부회장이고 이 제국 전체의 상속인이야.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이 자리를 맡아서 오빠랑 같이 부모님이 남기신 기업을 짊어지고 싶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회장의 삶으로 돌아가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은 부모님과 오빠가 저를 위해 닦아놓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평범한 삶은 비록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제게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다른 가치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는 이제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녀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은 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긴장감 넘치는 회의, 건조한 숫자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음모와 계산에 어울리지 않아. 내 마음은 그곳에 속해 있지 않아.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이디어를 오빠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와 그룹의 자원을 결합하여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평범한 자선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꿈의 날개 재단을 만들고 싶어. 제 눈이 새로운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재단은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 스킬 교육,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룹 내외의 기업들과 연결해서 인턴십과 취업 기회를 만들어줄 거야. 그들에게 물고기뿐만 아니라 낚싯대와 낚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 특히 가난한 지방 지역의 청년들에게 말이야.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그들의 고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담삼, 나는 HL그룹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빠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제 곁으로 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동생, 정말 다 컸구나. 오빠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내 자신만의 사명을 찾았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 그룹 전체와 이 오빠가 항상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내가 너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오빠가 너에게 하늘 전체를 돌려줄게.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에 묶인 화려한 성안의 여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 조용히 곳곳을 다니며 희망과 지식, 그리고 기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한 바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신분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저 자신, 폭풍우를 지나고 나서야 주는 것,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것에서 평온을 찾은 여자 한지연이었습니다. 가끔 지방 출장길에서 새로 지은 학교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자신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자신감을 가진 청년들을 볼 때면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제가 남기고 싶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 하늘은 더 이상 어떤 결혼이나 직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 하늘은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수많은 꿈들의 하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분노와 씁쓸함에서 통쾌함과 달콤함까지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담았던 또 하나의 여정,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연의 오빠 광민이 화려한 파티 한가운데서 낡은 폴더폰으로 운명의 한마디를 내뱉던 순간은 아마 이 이야기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통쾌한 복수극이 끝난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의 어두운 구석을 건드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멈춰서서 성찰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극적인 반전을 만들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로 어떤 뛰어난 작가도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연극이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연과 광민, 그리고 민준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낫고 더 의미 있으며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가치, 소중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극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에 있는 상처를 얼마나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교훈은 바로 한 인간의 외면과 내면적 가치 사이의 극명한 대립입니다. 민준의 가족은 물질과 빌려온 것들로 쌓아 올린 격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명품 옷을 걸치고 화려한 파티를 열고 거만한 말을 내뱉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가치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오빠 광민을 보고 낡은 셔츠와 해진 면바지를 입고 대나무 바구니를 든 남자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속물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그들은 서둘러 그에게 촌놈, 거지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바로 책의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는 실수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결코 화려한 외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값비싼 정장은 텅 빈 인격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은 무능과 배신을 기반으로 쌓아 올렸다면
결코 존경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소박하게 입은 사람이라도 그가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정신, 그리고 굳건한 품격을 지녔다면 어떤 명품도 따라올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을 뿜어냅니다. 광민이야말로 그 조용한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의 권력은 말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룩한 지위와 내면의 힘, 그리고 그가 창출한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욕 앞에서 보여준 그의 평온함은 지름길로 기어오르려는 자들을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웠고 그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속도를 늦추고 관찰해 봅시다. 누군가 고급차를 몰거나 넓은 인맥을 자랑한다고 해서 서둘러 흠모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소박하게 입거나 조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서둘러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듯 진정한 인격은 시간과 시련 속에서 항상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허상에 가려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외모만으로 평가하게 두지도 마세요. 두 번째 교훈, 더 깊고 고통스러운 교훈은 바로 사랑과 가족 안에서의 희생이 가진 양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희생의 모델을 봅니다. 지연의 희생과 광민의 희생입니다. 언뜻 보기에 둘 다 사랑에서 비롯된 숭고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비극을 결정할 수 있는 차이를 말입니다. 지연의 희생은 아래를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하다고 믿는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옷을 벗고 신데렐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 재능, 그리고 집안 배경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 낮은 위치, 더 약한 존재로 만들면서 그녀의 남자가 그 소박함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희생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민중 같은 남자, 즉 왜곡된 자존감을 가졌으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옆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는 남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지연의 희생은 그녀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의 자만심과 무시를 키웠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저없이 그녀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평등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 세워집니다. 남자가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열정과 커리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신, 가장 빛나는 최고의 버전으로 존재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진정한 배포가 있는 남자는 당신의 빛의 위협을 느끼는 대신 당신 곁에서 함께 빛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광민의 희생은 위를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포기했지만 그것은 더 못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의 유산을 지키고 여동생을 보호하는 더 큰 책임을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퇴로와 안전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조용한 거인의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결코 생색내거나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숭고한 희생, 지연처럼 자신을 파괴하는 희생이 아닌 건설적인 희생입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희생과 자기 파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광민이 되십시오. 사랑 때문에 맹목적인 지연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깊이 있는 사회적 교훈은 바로 가족주의 문화와 의존성의 폐해입니다. 민준의 가족은 능력과 공정함보다 인맥과 집단 이익이 우선시되는 유독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재를 찾아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여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력도 능력도 없는 15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자리에 앉아 회사를 난장판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오직 회사를 파먹고 빼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가족의 이익에만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창의성을 억누르고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좌절시키며 결국에는 조직 전체를 침몰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절대로 사적인 감정이나 가족 관계를 업무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조직은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인재 중용의 기반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이 이야기는 독립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직위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인맥으로 얻은 자리는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뒷배가 무너지면 당신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서십시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쌓으십시오. 그래야만 인생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자신도 작가로서 저만의 생각과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가장 통쾌했던 부분은 민준의 가족이 모두 해고당했을 때가 아니라 최 전무가 광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넘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태에 날리는 통렬한 한 방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죠. 저는 지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이 5년이나 참고 견딘 그녀를 나약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에게서 존경할 만한 인내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비밀을 간직하고 위선 속에서 살며 매일 모욕을 견디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때로는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 올바른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광민이라는 오빠 캐릭터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는 완벽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역시 실수를 했고 여동생이 고통받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너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수를 바로잡는 방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은 존경할 만한 책임감과 가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남매의 관계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자 붉은 실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가족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연이 자선 사업의 길을 선택하는 이야기의 결말 역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단옷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을 해친 자들보다 더 화려하게 사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위해 저희 채널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듣는 모든 이야기는 교육, 오락, 그리고 사랑, 결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사생활과 신원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건의 세부사항, 인물명, 지명, 직업 및 기타 신원 정보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암시하거나 대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존 또는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우연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우연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의 내용은 참고 및 성찰을 위한 것이며 법률, 의료 또는 심리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만약 삶의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의 관점과 행동은 이야기의 일부이며 반드시 채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이 영감의 원천이 되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삶의 교훈과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통쾌한 반전의 순간인가요? 아니면 행복과 자아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교훈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진솔한 생각과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벽돌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 펼쳐질 가치 있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